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을 누비며 도시 발전 수준을 분석해 온 미국의 여행 전문 기자가 서울거리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 빠진 건데요. 단순한 취재차 방문했던 서울에서 외국인 여행자들이 쏟아낸 한마디는 세계가 알고 있던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이 정도면 유럽 도시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 아닌가요?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편리한 나라를 넘어서 사람을 위한 구조가 설계된 사회였습니다. 도대체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세계는 단순한 효율보다 사람을 위한 질서와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한국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여행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엠마 마이어스입니다. 여행과 관광 산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트리벌드라는 미국 잡지에서 글로벌 리포터로 일하고 있죠. 지금까지 유럽과 남미, 미국 등 다양한 지역을 취재하며 수많은 도시를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은 일본 말고는 취재를 거의 한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조금 낯설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K-팝이나 드라마 덕분에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이거였죠. 단순히 한때의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이 정말 관광 선진국이 된 건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호기심으로 이번 서울 출장을 결정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흔히 아시아 하면 일본 도쿄나 태국 방콕을 먼저 떠올립니다. 서울은 도쿄와 방콕 같은 도시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혹시 과대평가된 건 아닐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저는 독일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서울 여행담을 들어봤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겠죠.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방문했던 공항 중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사실 독일 사람들은 시간 약속과 청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도 인천공항에서 제가 느낀 효율성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나 뮌헨 공항보다도 한 단계 위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수화물도 거의 기다리지 않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너무 깨끗했죠. 저는 이 정도면 첫인상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공항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확인하고 싶은 건 공항의 모습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속살이었죠. 서울 성수동 거리를 걸으며 첫 번째 인터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성수동 거리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이 세련된 카페로 재탄생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 보이는 작은 공방과 독특한 컨셉의 가게들, 베를린의 어떤 지역과도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다른 정체성이 느껴졌어요. 거리를 걷다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난 이는 러시아 출신 모델 안나였습니다. 키가 훤칠한 그녀는 한국에서 패션 화보 촬영차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카밀라, 러시아랑 비교하면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안나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받은 충격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러시아 공항에서는 수화물을 찾는 데만 보통 40분이 걸려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너무 빨랐어요. 모든 것이 질서 정연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했죠. 안나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그 효율성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인으로서 공감했습니다. 미국 역시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나라지만 한국의 속도감은 차원이 달랐거든요. 믿기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배고파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20분 만에 도착한 거예요. 안나의 표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마법을 본 사람처럼 눈이 동그랗게 떠졌죠. 그녀는 러시아에서는 배달이 보통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마저도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모든 것이 앱으로 해결되어 지하철 타는 것부터 음식 주문, 택시 부르기까지 가능해요. 러시아에선 이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작동하진 않아요. 안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이미 첫 취재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가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가 생활 깊숙이 스며든 곳이었죠.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안나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간편 결제를 하더군요. 그것도 외국인데 말이죠. 호기심이 생겨 제가 물어봤습니다. 결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요. 제가 도착한 첫날 한국 유심 카드를 샀는데 카카오페이를 쉽게 등록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에선 외국인이 결제 앱을 쓰려면 엄청난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말이죠. 안나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외국인 친화적인지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와, 믿어지세요? 제가 어제 온라인으로 주문한 화장품이 벌써 배달됐대요. 안나의 놀란 표정을 보며 저도 서울의 속도감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온라인
온라인 주문이 당일 배송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보통 이틀에서 3일은 기본이죠. 한국에서는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오고 거리는 깨끗하며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지만 질서는 완벽하게 지켜집니다. 안나의 말을 들으며 제 취재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첫인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생활 경험이었으니까요. 러시아 모델의 경험담이 제 기사의 시작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다양한 외국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안나처럼 한국의 효율성과 속도에 놀라고 있을까요? 안나와 헤어진 후 저는 성수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엔 제법 걱정이 많았어요. 미국과 달리 한국어는 제게 완전히 낯선 언어였으니까요. 영어가 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돌아오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심지어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표기된 곳도 있었어요. 미국의 대중교통도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지만 이 정도로 다국어 서비스가 잘 되어 있진 않습니다. 또 지하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미국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거렸고 모든 좌석이 정갈하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방송도 정확히 다음 역을 알려주었고 전자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가 업데이트됐습니다.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에 도착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경을 구경하던 중 한 외국인 커플이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마이클과 리사라고 했죠. 취재차 한국에 왔다는 제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너무나 반가워했습니다. 우리도 관광객이지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 감탄스러워요. 마이클이 흥분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호주 시드니도 좋은 도시지만 서울의 대중교통은 다른 차원이에요. 리사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이 카카오 맵이라는 앱은 정말 대단해요. 영어로 목적지만 입력하면 상세한 경로를 알려주거든요. 버스, 지하철 시간까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시간 계획을 세우기 너무 좋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리사의 친구 이야기였습니다. 제 친구 제시카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혼자서 부산까지 여행했어요. 언어 장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이는 제가 미국 매체에 소개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여행 가는 것은 보통 큰 도전으로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영어만으로도 충분히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마이클이 지하철에서 찍은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임산부석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정말요? 사람들이 양보를 잘하나 봐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임산부가 타면 즉시 자리를 양보하고 없을 땐 아무도 앉지 않아요. 시드니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작은 배려에서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을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임산부석은 있지만 종종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리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도 정말 유용해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불필요한 기다림 없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 실제로 여행자의 경험까지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관광 선진국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죠. 혹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없었나요? 리포터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물어봤습니다. 마이클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이 너무 붐비는 것. 하지만 그건 어느 대도시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호주 커플과 헤어진 후 저는 홍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를 타보기로 했죠.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동안 디지털 패널에서 버스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3분 후 예정된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카드를 태그하고 탑승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모든 정류장 안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구경하며 이 도시가 외국인 여행자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홍대에 도착하자 거리는 젊은이들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스튜디오 같은 카페, 독특한 패션쇼와 다양한 음식점들이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를 떠올리게 했지만 훨씬 더 활기찼습니다. 저는 홍대 앞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외국인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중 영국 맨체스터에서 온 소피아와 친구 에밀리가 교환생으로 서울에 온 지 3개월 됐다고 했습니다. 취재 목적을 설명하자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제가 물었죠. 소피아는 눈을 반짝이며 언어 걱정은 결제 시스템의 편리함 덕분에 어느새 사라졌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피아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간편 결제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영국에도 있긴 하지만 여기처럼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없고 외국인도 쉽게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관광객으로서 그런 편리함이 중요하겠네요. 제가 말하자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전에 간 현금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급히 온 친구도 유심만 사서 앱 등록하니 바로 결제가 가능했어요. 제가 소비 측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뭐였어요?
라고 묻자 에밀리는 화장품을 꼽았습니다. 영국에서 4만원짜리 립 틴트 대신 올리브영에서 품질 좋은 비슷한 제품을 1만원에 살 수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한국 브랜드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제품을 합해도 영국 고급 립스틱 하나 값이었어요. 비용 대비 가치가 뛰어나며 카페 문화도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메뉴와 예쁜 인테리어, 합리적 가격이 인상적이었다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때요? 라고 묻자 소피아는 서울만큼 가격 대비 경험이 뛰어난 곳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런던과 도쿄 모두 물가가 높았고 길거리 음식이나 작은 기념품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점이 서울의 큰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택시 앱 카카오 택시를 언급했는데 우버보다 사용하기 쉽고 요금이 투명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하다고 합니다. 소피아와 에밀리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소비 환경이 얼마나 친화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날 홍대의 작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소피아가 추천한 립 틴트를 골라봤습니다. 직원은 영어로 친절히 응대해 주었습니다. 결제도 카드 한 번으로 간단히 끝났습니다. 작은 소비에서 오는 만족감이 한국 관광의 또 다른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이 되자 서울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도시는 화려한 빛으로 물들었죠. 맛있는 음식을 위해 강남으로 향했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붐비는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옆자리에서 영어로 대화하던 패션 디자이너 멜리사에게 말을 걸었더니 그녀는 일주일 전 서울에 왔다고 했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전통시장과 초현대식 빌딩이 번갈아 나타나는 도시 구조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흥미롭다고 제가 동의하자 멜리사는 거리의 청결함에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뉴욕과 베를린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데도 쓰레기 하나 없이 거리가 깨끗하고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고요. 멜리사는 명동거리에서 밤 11시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밝은 조명 아래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쇼핑거리도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은 본 적이 없어요. 동대문 시장 경험도 이야기했습니다. 수백 개 상점이 모인 건물에서 의류부터 원단까지 모든 것을 구경했다고 해요. 마음에 든 원단을 재봉사에게 부탁해 그날 저녁 맞춤 블라우스를 받을 수 있었다며 멜리사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서울에 오기 전에 일본 도쿄에 들렀었어요. 거기서 몇 가지 옷을 샀는데 지금은 그게 정말 후회돼요. 왜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서울의 패션이 더 트렌디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했거든요. 같은 스타일의 옷이 도쿄보다 30에서 40% 정도 싸게 살 수 있었어요. 품질도 전혀 뒤지지 않았고요. 멜리사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아시아 여행에서 일본은 오랫동안 주요 목적지였는데 한국이 가격 대비 경험 측면에서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뉴욕의 패션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의 패션은 어떻게 느껴졌나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대형 쇼핑몰에서부터 가로수길 같은 트렌디한 지역의 부티크까지 패션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자유롭고 실험적이에요. 특히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멜리사는 도시 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어디서나 쉽게 음식점, 카페, 편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뉴욕도 편의시설이 많지만 서울은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복합 문화 공간도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코엑스 같은 곳은 쇼핑몰, 아쿠아리움, 도서관, 영화관이 한 공간에 있잖아요. 이런 공간 활용은 정말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멜리사는 마지막으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날 호텔 근처에서 길을 잃었어요. 지도 앱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죠.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는 직접 호텔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죠. 20분이나 걸었는데도요. 그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도시의 현대적인 면모와 함께 공존한다는 게 서울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 아닐까 싶어요. 멜리사와 헤어진 후 저는 그녀가 말한 도시의 대비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번화가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니 조용한 주택가가 나타났고 또 몇 블록 더 가니 예스러운 한옥이 모여있는 골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는 다시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솟아있었죠. 서울은 정말 코너를 돌면 새로운 것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대학로 근처 카페에서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성이 영어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무척 밝아 보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예요. 미국 시카고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유학 중이죠. 나탈리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이미 6개월째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했어요. 유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녀의 밝았던 통화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방금 전화 통하실 때 무척 기뻐 보이셨는데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나탈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보이셨군요.
사실 어제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그 경험이 너무 놀라워서 지금 미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했던 거예요. 병원이요?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심각한 병은 아니었어요. 며칠 전부터 목이 아프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던 건데 그 과정이 정말 놀라웠어요. 나탈리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는 건 정말 스트레스예요. 예약하는 데만 보통 몇 주가 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크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근처 내과에 걸어 들어갔어요. 예약도 필요 없었죠. 접수하고 10분 정도 기다리니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진료는 꼼꼼했고 바로 처방전을 받았죠. 그렇군요. 시스템이 효율적인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효율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 비용이었어요. 진료비가 고작 15,000원이었어요. 미국이었다면 보험 없이는 최소 150달러는 냈을 거예요. 나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병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처방전을 보여주니까 5분 만에 약을 주셨고 약값도 7,000원 정도였죠. 미국에서는 약값만 해도 수십만 원은 기본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제가 학생 비자로 6개월 이상 머물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미국 보험료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보장 범위는 오히려 더 넓고요. 나탈리는 그녀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한 병원 로비와 현대적인 의료 장비가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갔던 동네 의원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시설은 최신이었죠. 선생님도 영어를 잘하셔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도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해요. 나탈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꼼꼼하세요. 질문도 많이 받아주시고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죠.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정말 짧은데 여기서는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병원 외에 다른 복지 측면에서는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공공시설 이용이 정말 저렴해요.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학생 할인이 크고 도서관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보통 비싸거나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탈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올 때 의료 문제가 가장 걱정됐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접근성 높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익숙해졌는데 다시 미국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그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은 방금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도 놀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냐고요? 나탈리와의 대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관광객들이 보통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 즉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복지 시스템을 직접 체험한 이야기였습니다. 나탈리와 헤어진 후 저는 근처 약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약사분이 영어로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고요. 제가 미국에서 온 기자라고 하자 약국에서도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자국어 안내문과 외국인을 위한 간단한 의료정보 팜플렛까지 있었죠. 약국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싶어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겠구나. 한국의 관광 매력은 흥미로운 명소나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삶의 질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북촌 한옥마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가옥과 현대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은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던 중 한 서양인 여성이 한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것을 도와드릴까? 그녀는 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 정말 고마워요. 셀카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되네요. 카메라를 건네받아 몇 장의 사진을 찍어준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 취재 목적을 설명하자 그녀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었죠. 저는 엘리사라고 해요. 프랑스 파리에서 왔습니다. 엘리사는 32세로 프랑스 IT 기업의 마케팅 매니저였습니다. 회사의 아시아 지사 설립을 위해 지난 1년간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어요. 최근에는 가족들이 방문해 함께 한국을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서 완전히 스포일 됐어요. 마치 어떤 편리함에 중독된 아이처럼요.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편리했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엘리사가 손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행정 절차부터 말할까요? 프랑스에서는 간단한 서류 하나 처리하는데 몇 주가 걸리고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되고 꼭 방문해야 할 경우에도 하루면 충분하죠.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프랑스에서는 영상 한 편 다운로드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순식간이에요. 와이파이도 거의 모든 곳에서 무료로 연결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손가락을 들어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24시간 문화요. 밤 8시만 되면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거의 모든 곳이 휴무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언제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심야에 배가 고프면 레스토랑을 찾을 수 있고 갑자기 약이 필요해도 약국을 찾을 수 있죠. 둘째, 배달 문화요. 프랑스에서는 피자나 중식 정도만 배달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모든 종류의 음식이 배달돼요. 심지어 카페 음료까지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셋째, 디지털 결제의 편리함이에요. 프랑스는 여전히 현금 사용이 많은 편인데 서울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죠. 온라인 쇼핑도 너무 빨라요. 주문하고 몇 시간 만에 배송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엘리사의 얼굴에 감탄의 표정이 비쳤습니다. 저는 문득 그녀의 가족들이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이 질문에 엘리사는 크게 웃었습니다. 아, 그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 부모님은 60대인데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 세대에게 아시아는 여전히 멀고 낯선 곳이니까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공항 자체가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입국 절차도 빠르게 진행됐죠. 파리 샤를드골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고층 빌딩들을 보고 이게 정말 아시아야? 라고 물으셨대요. 특히 야경에 완전히 매료되셨다고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반응은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였어요. 파리에서는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 지저분하고 화장지도 없고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쇼핑몰이든 지하철이든 어디서나 깨끗한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이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대요. 파리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면 서울은 편리함과 효율성의 도시라고요.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전에 가장 놀라셨어요. 밤 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점,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점이요. 파리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가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하거든요. 엘리사는 한국 음식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에 도전하기를 주저했지만 지금은 매일 찾을 정도로 좋아하세요. 특히 한국의 신선한 해산물과 구이 요리에 완전히 반했대요. 프랑스도 요리로 유명하지만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건강함에 감탄했죠. 엘리사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강해요. 특히 음식, 패션, 예술 분야에서요. 하지만 한국에 와보니 많은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의 변화 속도예요. 프랑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지만 때로는 그것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적응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같은 서양 출신으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미국 역시 변화에 다소 보수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되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는 매우 앞서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정서가 살아있죠. 프랑스는 낭만과 여유를 중시하는 문화인데 한국은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엘리사와 헤어진 후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문명의 격차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프랑스처럼 오랜 역사와 문화적 자부심을 지닌 나라 사람이 한국의 현대적 시스템에 감탄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이 오랫동안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면 이제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형태의 생활 문명을 선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전통 한옥과 그 너머로 보이는 현대적 고층 빌딩의 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풍경이 바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성공한 나라. 제 취재 노트에는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다양한 인터뷰를 정리하며 강남역 인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외국인들은 대부분 관광객이었기에 장기 거주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듣고 싶었어요. 마침 옆자리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대화하는 외국인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한국인 동료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있었죠. 미팅이 끝나고 동료들이 자리를 뜨자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마크 존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이고 한국에서 7년째 살고 있어요. 마크는 40대 초반으로 국제 마케팅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년 계약으로 왔다가 한국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정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7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네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정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보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한국 사회는 외국인이라도 기본적인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가끔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그는 실제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러 출입국 사무소에 갔어요. 캐나다에서 관공서 업무는 항상 스트레스였는데 서울에서는 담당 공무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빠르게 처리해 주셨어요. 토론토에서는 이민국에 가면 최소 반나절은 기다려야 하고 담당자들도 무뚝뚝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모든 절차가 효율적이었고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되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어떠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건 더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회사 문화는 캐나다와 많이 달라요. 위계 질서가 강하고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있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놀라웠던 건 동료들이 저를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정말 노력했다는 거예요. 회식에 꼭 초대해주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저를 위해 영어를 배우기도 했어요. 마크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특히 팀워크 면에서는 한국이 캐나다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했을 때 모든 팀원이 함께 밤을 새워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헌신과 단결력은 북미에서는 보기 드문 것 같아요. 한국 생활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제가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물었습니다. 물론 있죠.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였어요. 한국어는 정말 배우기 어려운 언어거든요. 지금도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외국인이라는 레이블이 따라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항상 외국인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겪는 문제겠죠. 그는 한국의 안전함도 언급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범죄 위협을 느낀 적이 없어요. 밤 늦게 귀가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고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죠. 이런 안전함은 외국인으로서 정말 큰 안도감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정착한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방문객이 경험하는 신기함을 넘어 실제로 그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장기 거주자로서 한국 사회에 어떤 인상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역동적인 사회예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죠. 제가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서울은 많이 달라요. 더 국제화되고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전통 가치를 잃지 않아요. 현대적인 기술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와 예의를 중시하죠. 이런 균형이 한국 사회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전해지니까요. 마크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난 며칠간의 취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효율성, 편리함, 안전함,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따뜻한 인간미.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경험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한국에 대한 저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었죠. 한국은 빠른 변화와 발전 속에서도 인간적인 가치를 잃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나라.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많은 것들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효율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가요. 어쩌면 다음에는 관광이 아닌 더 긴 체류를 위해 한국을 다시 찾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세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다. 이번 취재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고 풍부한 이해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미국에서 독자들에게 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시간입니다. 그들도 언젠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제가 만난 사람들처럼 놀라움과 감동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